네, 윤석열 대통령 인적 쇄신의 첫 스텝인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장고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야권 인사 기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술렁였는데요. 먼저 여야에서 나온 반응들 보고 패널들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극복하기 위해서 보수 진영에 있던 분을 비서실장으로 이제 모셔왔지 않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파괴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에 그 탄핵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김병준 씨를 총리로 지명을 했어요. 그거와 유사한 느낌이 드네요. 네, 어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제 새벽에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원장의 기용설이 보도가 됐고요. 그 이후 한 3시간 좀 후에 대통령실이 대변인 명의 공지를 통해서 검토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이 문제를 놓고 후폭풍이 이어졌는데요. 강성필 부원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양정철, 박영선 카드 정말 협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왜 이런 혼선이 이어졌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나 양정철 원장이 만약에 기용이 된다면 아무래도 야당과의 협치에는 분명히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야당 측에서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인선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나 그 전에 이제 말이 나왔던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본인들이 만약에 이 정부의 어떤 통합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도 본인 혼자서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의 대표를 만나서 좀 물밀해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인선이 나왔더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았을까. 그리고 야당 측에서도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금 편한 인물을 쓰시면 되지만 하지만 총리 정도는 야당과 분명히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된다. 하지만 최초에 나왔던 분들은 야당과 협의 없이 바로바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또 특히나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매우 좀 불리한 어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조금 이런 모양새들이 조금 어색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긴 하지만 적어도 미리 협의는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는요, 대통령실이 여론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 떠보기 위해서 흘린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 하마평이라는 게 여론 검증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든 인사든 뭘 추진할 때 이렇게 슬쩍 한번 언론에 흘려가지고 반응을 본 다음에 추진하는 게 그게 정치권에서는 관례처럼 된 건데요. 그걸 가지고 떠보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과도한 것 같고 다만 저도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것이 이제 어쨌든 야당,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 여당은 행정권, 예산권, 그다음에 이제 인사권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른바 분점 정부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마 이런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좀 경색된 전국을 돌파해보고 그다음에 야당의 총리 인준도 한번 받아보자 이런 검토 차원에서 아마 좀 이렇게 파격적인 인선도 고려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그 실제적인 대변인실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었다. 또 다른 참모는 검토했다. 이거 내부 안에서 이 일에 관해서 이렇게 혼선이 벌어지는 건 이건 어떻게 이해됩니까? 저도 그 부분은 지적드리고 싶은 게 저도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정부가 아니라 청와대 정도에서는 대통령실 정도에서는 이게 어떤 참모들 간에 원보이스가 나와줘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대통령의 말은 최종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검토 차원에서부터 이렇게 혼선이 좀 빚어진다는 것은 조금 메시지 일원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거론된 야권 인사들과 윤 대통령의 인연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양정철 전 원장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에 총선 출마를 권유했다고도 좀 전해지고 있고요. 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영상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철 씨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제가 2015년에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일단 양정철 전 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양 전 원장 어제 보도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실현 가능성은 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예. 판단을 합니다. 예. 첫 번째 이유는 야당 인사로서는 총리보다는 비서실장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대통령과 그만큼 밀접한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도 총선 전에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전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책임론이 크게 부각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이렇게 밝혀지면서 양정철 원장의 입장이 매우 난처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정철 원장이 굳이 비서실장을 가서 어떤 본인의 어떤 이 정권 탄생론의 책임을 같이 나눠 갖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또 지금 요즘의 형국을 보면 야당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여당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야당의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체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이제는 야당만 합의해 준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박영선 전 장관 지금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총리설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예정보다 일찍 귀국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설 실현 가능성 있다고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나요? 글쎄 뭐 실현 가능성이야 뭐 여러 가지를 놓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눈과 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느 한쪽의 측면만 놓고 보고 인사를 할 측면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박영선 지금 전 의원이 이렇게 좀 주목받는 건 지금 공교롭게 귀국 시점에 이제 이런 보도가 불고 나왔기 때문인데 뭐 작년에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때 하버드대 연설할 때도 그때 같이 이제 연구원 자격으로 다시 경청하는 모습도 보였고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저는 뭐 야당 인사이긴 하지만 충분히 그런 국정 경험에 대한 참여도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중진 의원이었기 때문에 예. 충분합니다만 다만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총리라는 것들은 이 총리라는 이 자리는 국민적인 동의도 중요하지만 여당이 앞으로 국정 3년을 과연 헤쳐나갈 동력을 또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느냐. 야당과 협치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면서 추진력과 그다음에 어떤 말하자면은 이해도를 두루 갖춘 예.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된 인사여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 철학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인사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 당면한 윤석열 정부의 처지가 또 야당과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를 하더라도 이미 미리 민주당과의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런 이름들이 거론이 돼야 된다. 이걸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통합형 인사를 대통령께서 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대통령이 앞으로 국민을 대하는 모습, 국정을 대하는 태도, 야당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는 시그널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총리 같은 경우는 장관 제청권이라든가 실질적인 권한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그 자체로 시그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대통령께서 조금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 좀 본인과 친한 사람, 편한 분 위주로 먼저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아무리 불편하시더라도 어떤 야당과 여당을 어떤 두루 어떤 의견을 경청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본인의 국정 운영을 원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도 의견은 조금 갈립니다.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 문제에서 네.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자신의 어떤 위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부합하는 데 발을 디디고 네. 그다음에 이상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너무 이게 현실과 괴리된 쪽으로 갈 경우에는 이게 방향성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지금 뭐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을 했지만 예. 이번에 108석이라는 의석 자체가 정부 보고 뭐 차에서 내리고 시동 끄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좀 바꾸고 속도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두루 주변을 살피면서 가보라. 이른바 리빌딩, 재건 작업과 복구의
작업을 잘 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그냥 클릭 이동을 아주 급격하게 해버리가서 할 경우에는 어떤 이슈를 던지거나 할 때도 정책을 추진할 때도 최소한 우리 지지층의 어떤 그런 그 동력을 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당 일각에서는 재건과 복구의 속도에 좀 부합하는 그런 인물이어야지 않느냐라는 또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 원로들이죠. 상임 고문단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쓴소리들이 좀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대통령 불통 그리고 또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당과의 만남,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해요. 이런 지적들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원로들의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분들은 삶의 말하자면 경험에 집약된 그런 결정체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의 정치적 식견들을 저는 잘 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이 분들의 말씀, 대통령의 불통, 그다음에 당이 어떤 수평적 관계를 갖지 못했다는 점들, 그다음에 한 발 늦은 판단, 이 모든 것들은 지금 국민들께서도 상당 부분 동의하시고 이번 또 표심에 이렇게 묻어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 철학 방향성은 아무리 오라도 이것에 대한 국민적인 말하자면 반응과 그다음에 수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동의가 없다 그러면은 그건 앞으로는 못 나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어떤 진영 재정비도 좋지만 대통령이 한 번쯤은 내가 갖고 있는 속도와 방향이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 이 얘기는 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1대 국회 한 달여 남았는데 벌써부터 22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가 서로 협치하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 또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법사위와 운영에 포함해서 상임위원 전부 다 가져가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신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이거는 저는 거야의 오만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21대 국회에서도 상반기 원개헌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근데 국회 관례적으로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2당이 가져간다. 이게 사실 원칙은 아니지만 관례처럼 이제까지 쭉 이어진 의회의 어떤 준거 같은 건데 그 틀을 깨버린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래 야당이 맡아주는 게 2당이 맡아주는 게 맞는 게 최소한의 법률 저지권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게이트 키퍼 자리 아닙니까? 이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소극적 저항권을 좀 보장해줘야지 패스트트랙에 다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거야는 가진 수단이 많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거야의 오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좀 협치, 그다음에 배분 이런 것들은 조금 전향적으로 고려가 돼야 그다음에 22대 국회가 순항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례적으로 이제 나눠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갖겠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뭔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 입법 폭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관례라는 건요. 만들어지고 깨지고 만들어지고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3대 국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관례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지난 21대 180석 거대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관례를 존중해서 법사위원장을 넘겼거든요. 근데 그 결과 21대 법사위에만 계류된 법안이 4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갈등 때문에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2대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총선의 민심이 한쪽에게 확 밀어줘서 뭔가를 좀 해봐라라는 민심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저희 민주당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3당이 있었다면 3당에게 법사위를 맡기는 것이 사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당내에서는 지난 21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래서 법사위도 우리 민주당이 가져가자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어요. 제3당 이야기까지 하셔서 그 의미도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판 진술을 두고 이 민주당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기껏 내놓은 근거가 김성태와 방용철이 부인했다라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피의자의 진술을 철석같이 믿었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으면 모두 밝혀질 문제인데 왜 근거 자료를 내놓지도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화영 전 지사가 얘기한 그 술판 회유 100% 이제 사실로 보여지고 있어요. 진상 조사를 위한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저렇게 얘기한 후에 검찰이 이제 3장짜리 좀 냈지 않습니까? 네. 다 조사를 해서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냈는데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항의 방문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강공을 나선 이유는 뭡니까? 밝혀졌는데. 저는 법적인 문제를 정치로 푸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총선에서 나왔던 그 거야에 대한 의석을 가지고 이걸 10분 활용한다. 왜냐하면 지금 6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이제 그 말해서 선고 공판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 진술이 오염된 거라는 걸 그 말하자면은 그거를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과정에서 술판에 대한 향응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달 바로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검찰이 구형하는 그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최후 진술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이재명의 무죄를 확신한다.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이기 때문이다. 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을 왜 올해 4월에 꺼내놓으면서 그것도 최후 진술에 꺼내놓습니까? 그것도 선거 기간 안에 말하자면 그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모두 이 법률적으로 대해야 될 문제를 이화영 부지사의 그 진술이 만일 검찰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향응에 의해서 오염된 것처럼 이렇게 해야 6월 판결에 뭔가 말하자면은 그 당위성을 갖는 것 이 전략으로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강공 드라이브 펼치고 있다. 근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에 이 역풍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 네,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여쭤볼게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주장을 내놓은 게 지난 4일 법정에서였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게 총선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총선 전에 이 주장을 내놓는 게 어쩌면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총선 후에 이 주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 민주당은요, 과거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에 그런 오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했고요. 당 내부에서도 이거 총선 전에 빨리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 또 그 여당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잘못하다가는 공직선거법에 제대로 저희가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했던 모습이 있고 이걸 만약에 재판에 활용을 하려고 했다, 그게 좀 어폐가 있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 그건 재판에 불리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재판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과대한 해석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검찰이 이제 자체 조사 결과 또 당시 변호인과 교도관 38명, 뭐 쌍방 관계자 다 확인을 해서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 이런 뜻인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 복도에는 CCTV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청사 전체에는 CCTV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이 음식이나 술을 배달을 했다면 어쨌든 청사 로비를 통해서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또 이런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직원들을 특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배달을 해줬으면. 그러면 그 직원들을 특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동선이라든가 카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로 검찰이 내놓은 자료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전에도 진술을 바꾼 적이 있었던 만큼요. 이번 주장도 사실이 아닐 경우에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면 이 대표에게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게 좀 황당한 게 이렇게 말을 맞추려면요. 쌍방울 직원뿐 아니라 1층 청사 데스크 그 근무자 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입을 맞추고 거짓으로 진술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전 부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창고라고 했는데 거기서 연어회 있었고 회덮밥 있었고 소주가 종이컵에 있었고 이렇게 명쾌하게 기억하는 분이 그 방 존재 자체를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창고가 아니라 진술조사실. 이게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장소 아닙니까? 근데 거기 있었던 아주 세부 내역들은 다 기억한다는 분이 그 방의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였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진술 자체가 저는 이게 저는 납득이 안 간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 유리하게 조성돼 있으니까 이렇게 밀어붙일 수는 있는데 만약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의 환경의 수단 조성이었다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 엄정히 따로 심판받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민생 이슈를 앞세워서 대여 압박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1인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겨냥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립니다. 말로만 민생하지 마시고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 13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포퓰리즘이다. 민생 회복이다. 어떤 입장이세요? 근데 이제 민생 회복이겠지만. 네,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판단이 느린 거죠. 사실 저희가 피드백을 받기에는. 그러니까 저희 그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회복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또 회복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총선 기간 중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우리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얘기를 안 꺼내시면 되는데 굳이 현금성 포퓰리즘이 마약과 같다라고 자극적으로 민주당을 자극하시는 것이 저는 과연 협치에 이 정부를 운영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처분적 법률이란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어떤 대화를 통해서 조정을 해나가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조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대표가 얘기한 이 부분이 좀 그 처분적 법률이라는 개념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법을 행정부에 거치지 않고 바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돼요? 이렇게까지 가겠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의 원칙이 있잖아요. 이거는 입법권을 행정권을 넘어서는 우월적 지위로 사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위헌적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부가 정부를 선택하는 거는 그것은 행정권을 위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의회가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법률과 제도로서 이것을 견제 장치로 갖다 놓은 건데 그러면 정부의 행정권 자체를 형해하고 무력화시키고 모든 법률로 행정명령을 대신할 수 있다? 이건 의회 만능주의죠. 그러면 정부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이런 측면에서 논란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뭔가 이제 이 총선이 끝난 다음에 민생을 챙기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꺼낸 건 좋습니다만 저도 25만 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지급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다음에 또 어려우면 30만 원 지급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재원이라는 게 무자원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기를 하더라도 조금 합당하고 그다음에 근거 가능한 그리고 미래까지 내다보는 좀 점진적인 이런 방식으로 제1야당 대표가 어떤 의제를 제시해야지 이렇게 무조건 국민이 원한다고 우리가 내주십시다 라고 하는 건 그것도 광의 포퓰리즘이죠. 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라도 하겠다라는 것은 뭐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절차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저희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절차는 맞습니다. 근데 그 절차를 찾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어떤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BBK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고 또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 소식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석을 이번 총선에서 얻었는데 22대 국회에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내교섭단체가 되려면 20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8석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군소정당들, 당선인들 그리고 민주당의 뭐 시민대표격으로 된 비례대표들이 손을 같이 잡을 가능성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시나요? 뭐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과연 국민이 만들어준 그 12석의 그 의석을 인위적으로 정계 개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 신당은 지역구 의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위임받았는데 만일 우리가 국고보조금 더 받고 의회에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 행사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정계를 개편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는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또 순리적으로 갈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의문을 좀 제기합니다. 순리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조금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견제하고 있다는 지적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게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우군이자 친구이지 적군이 아니라는 점을 저희 민주당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 완화라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임위가 18개인데 각 상임위 1명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실 20석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이 부족하잖아요. 예. 하지만 이 교섭단체 완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에서 의원을 꿔준다든가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인위적으로 만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도 어떤 인위적으로 숫자를 맞추는 데는 급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이 환경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이었던 국민의 미래에다가 교섭단체를 좀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가 면밀하게 보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